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역 방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올 시즌에 뭐 안 그래도 각 팀 감독님들이 지역 방어를 많이 쓰시긴 하셨지만 올해는 특히나 정말 많이 씁니다. 그렇죠. 대 지역 방어의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지역 방어를 정말 많이 쓰고 거의 모든 팀 감독님들이 사전 인터뷰나 이런 걸 할 때 지역 방어에 대한 얘기를 꼭 반드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좀 지역 방어는 뭐가 있을까요? 형이 보기에. 일단은 뭐 저는 사실 디테일한 지역 방어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막 이렇게 다루려고 하질 않아서 좀 큰 틀로 봤어요. 그러니까 투쓰리가 거의 없어요. 요즘 보면 대부분 다 3-2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뭐 각 팀마다 이제 자기만의 지역 존 디펜스가 다 따로 있겠지만 보통 보면 2-3보다 3-2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가드 전성 시대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지역 방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최대한 그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정체시키고 그리고 그 가드들에게 압박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게 하는 게 지역 방어거든요. 솔직히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근데 그 3-2 지역 방어를 하다 보면은 이게 실제로 기록에도 나와요. 지역 방어가 거의 없었던 1라운드 몇몇 팀들만 그걸 사용했었던 1라운드를 보면 가드들의 그 USG 그러니까 공격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 다 26, 27, 28까지는 안 가더라고. 근데 지금 2라운드부터 3라운드 지금까지 보면은 25를 넘어가는 선수가 단 한 명밖에 없어. 두경민 선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역 방어에 다 가드들이 억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3-2만 한다 그래서 가드들이 억압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해설위원분들이나 감독분들이 해치백이라고 하지만 해치앤 리커버리니까 굉장히 그 가드들을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줘. 프레셔를 굉장히 심하게 주니까 2대2 플레이도 전혀 안 나오고 그 지역 방어를 하다 보면은 약점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3-2를 하다 보면은 양쪽 윙사이드랑 그다음에 골밑 안에 있는 리바운드 그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 앞쪽 가드만 압박해버리면은 공격 시간이 24초를 다 써버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농구가 좀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 지역 방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지역 방어가 많아진 거는 중경이 말대로 진짜 가드들의 활동량 제어. 사실 올해 가드들이 너무 잘해요. 이따가 저희가 3부에 세 번째 주제로 이제 얘기를 또 하겠지만 가드들이 정말 잘하고 사실 가드들이 뭔가 계속 풀어가는 농구를 지금 각 팀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각 팀의 에이스들은 거의 다 가드가 한 명씩 무조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 3-2-3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러니까 뭐 사실 지역 방어를 잘 깨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김태술 지역 방어 깨는 거 하나만큼 기가 막힌데 이게 요새는 그 정도로 조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격형 가드들 그러니까 그런 공격형 가드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지역 방어에 대해서 대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역 방어를 깨는 방법은 결국에는 하이포스트를 공략하거나 아니면은 상대가 수비를 읽으면서 그거를 이제 스플릿 디펜스를 통해서 아예 그냥 2대1을 그 상대의 그 압박을 찍거나 아니면은 그 돌파 그다음에 킥아웃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코트를 굉장히 넓게 쓰고 혹은 지역 방어를 쓰는 상대가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게 그러니까 좁혔다가 펴졌다가 좁혔다 펴졌다 이런 거를 많이 하게 하면은 이제 깨지는데 사실 그거를 저는 잘하는 선수가 거의 못 보긴 했어요. 왜냐면은 김태 선수는 사실 지금 일단은 비중이 많이 줄었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공격적으로 깰 수 있는 선수는 저는 허운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허운도 사실은 최근에 조금은 고전하는 것 같고 변준영 선수가 사실 KGC가 거의 지금 이번 주말에 2연패를 당할 동안에 거의 지역 방어를 못 깨서 당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변준영 선수가 좀 볼 쏠 시간이 많은데 변준영 선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 SK의 그 드롭전에 조금 많이 당했고 이재도 선수 같은 경우도 잘 대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 선수도
그런 것 같아요. 흐름을 타면은 그거에 대로 딱 뚫는데 이게 한번 이제 정체되는 구간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때 조금 고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3-2 얘기를 했을 때 딱 생각나는 게 요새는 SK랑 오리온인 것 같아요. SK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드롭존 그걸로 어떻게 보면 문경원 감독이 전성시대를 좀 이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헤인즈 그러니까 탑 SK의 드롭존은 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탑에 장신 포워드들이 쓰면서 앞선에 견제도 길게 나가지고 때로는 그 만약에 최준용 선수 같이 쓰면 최준용 선수가 순간적으로 페인트 존까지 내려가서 투쓰리까지 되고 혹은 이게 좌우로 변경, 우로 변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로테이션이 잘 돌아가는 3-2 지역 방어 중에 하나인데 사실 헤인즈가 있을 때가 가장 위력이 좋았고 요새는 안영주 선수가 쓰기도 하고 어제는 안영주 선수가 썼었거든요. 부상으로 나가기 전까지. 그리고 최준용 선수가 사실 그 부분은 되게 잘 서줬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못 뛰는 상황에서는 사실 드롭존을 쓰기가 크게 좋진 않았고 오재현 선수가 사실 요새 잘하는데 어저께 선발로 나서지 못한 이유도 그 드롭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훈련은 거의 못했기 때문에 맨투맨 상황에서는 오재현을 쓰지만 지역 방어를 쓸 때는 그 오재현을 못 쓰는 이유가 결국엔 그 로테이션 때문에 그게 지역 방어는 뭐 하루아침에 일주일 2주일 훈련한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대인 방어가 아니라 공간을 막는 수비이기 때문에 이게 로테이션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 로테이션이 잘 굴러가려면 최소 한 시즌은 해야 이게 적응이 된다라는 게 감독님들의 보통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고 오리온 혹시 3-2 지역 방어 좀 어떻게 봤어요? 아니에요? 네. 별로인 것 같아요. 오리온은 그리고 오리온은 사실 3-2보다는 2-3 많이 쓰던데. 오리온이 3-2 쓸 때가 제가 봤던 가장 충격적이었던 3-2는 그 제프 이디가 탑에 올라와서 3-2 쓰는 걸 봤거든요. 혹은 그 자리에 로슨이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밑에 그 두 명은 호랑이 듀오, 두목 호랑이와 보좌관. 근데 그게 약점이 커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 방어를 뚫을 때 가장 좋은 게 엘보우 존 그 센터 쪽에서 이제 굉장히 좀 점프슛 능력이 있거나 돌파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가 가운데에서 이제 가드와 2대1을 했을 때 쉽게 뚫리는 게 지역 방어고 그리고 양쪽 윙에서 그 사이드 코너에서 맞아요. 이제 그쪽 약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거기까지 그 공간을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승현, 이종현 선수가 그 공간을 커버하는 수비를 그렇게 많이 해본 선수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골밑 수비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들인데 그 양쪽 사이드까지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이종현 선수가 나왔을 때 그쪽 공간에서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다 뚫려가지고 지는 거 많이 봤어요. 그 수비를 딱 처음 펼쳤을 때가 아마 이종현 선수 그러니까 트레이드로 합류하고 첫 경기 때 충격을 받았던 게 삼성전에서 그걸 했는데 삼성이 코너를 기가 막히게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슛이 다 안 들어갔어. 그래서 삼성이 졌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결국 지역 방어는 사실 슛이 안 들어가면은 상대 입장에서도 그거를 안 풀거든요. 근데 이게 공략이 된 거예요. 공략된 거예요. 슛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공략이 된 거야. 완벽하게 공략은 됐는데 슛이 안 들어가네요. 코너 쪽에서 기가 막히게 안 들어가. 삼성의 스페이싱은 굉장히 잘하는 팀이에요. 그렇죠. 근데 스페이싱의 기본이 사실 그 45도 지역에서 그 선수들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사이드 코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간을 굉장히 맞아요. 넓히는 게 스페이싱의 기본인데 삼성이 그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쵸. 또 이규석 코치가 미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웠던 게 그거였고 현재 김효범 코치가 그 야간에 D리그 선수들 그리고 차미석 선수들을 비롯한 이제 신인 선수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그게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스페이싱의 기본을 알려주는 거. 그래서 삼성이 지금 보면 포워드 농구가 되는 게 그 스페이싱 자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되지 않고 활발하게 하는 농구가 가능해진 건데 그 슛이 들어가면 이제 지역 방어는 사실 쓸모가 없는 거지. 그치. 왜냐면은 키도 큰데 슛도 있어. 근데 기동력까지 있어. 근데 머리까지 있다? 이러면은 그래서 삼성이 지역 방어를 초반에 고전했다가 그걸 깨기 시작한 게 그 원리 기본 원리를 장착을 하고 이제 시작한 그때가 2라운드 초반부터였을 거예요. 1라운드 때 지역 방어를 다 깨졌잖아요. 그쵸.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2라운드부터는 삼성이 지역 방어를 딱 서면
서봐 이러고 그냥 조진 게 그때부터거든. 그리고 또 김동욱이 돌아오고 컨디션이 나서부터 이제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사실 그 2대2에 대해서 대처나 이런 거는 기가 막히기 때문에 또 그 패스 뿌려주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정통 포인트 가드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지역 방어 깨는 데 있어서 음. 삼성의 스페이싱이 가장 좀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그 3-2 존을 섰을 때 양쪽 날개 수비가 굉장히 약한 팀, 오리온 같은 팀, 이런 팀들 상대로는 뭐 백발백중이죠. 슛만 들어가면 사실은. 오리온은 사실 근데 보면은 투쓰리에 대해서도 진짜 오리온은 근데 사실 투쓰리가 더 위협적인 팀이긴 해요. 근데 다만 저는 그 양 날개에 그러니까 트리플 포스트라고 해서 그 이종현하고 이승현이 가는 그림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프 위디나 이종현이 페인트존 가운데 쓰고 투쓰리에 그렇게 있을 때 그리고 이승현이 좀 날개에서 좀 골밑 쪽으로 뒷받침될 때 그게 오리온의 그 투쓰리는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제프 위디의 절대적인 높이 그러니까 다리를 제프 위디는 그런 것 같아요. 자 본인이 움직이지만 않고 그러니까 꼿꼿하게 서 있을 수만 있으면 이 선수를 뚫어내기는 쉽지 않아. 왜냐면 절대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면서 공략하는 팀들이 많아서 그거에 많이 무너지는데 사실 위디의 높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조금 위협적인 투쓰리인 것 같고 저는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삼성이 그러니까 잘 깨는 팀이기도 하지만 투쓰리를 섰을 때 극단적으로 힉스의 조금 수비를 극대화시키려는 혹은 극단적으로 사용하려는 좀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2대1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헷지를 굉장히 헷지를 강하게 나가면서 대신 힉스가 스크리너 수비수일 때는 그렇게 길게 안 나고 빠르게 리커버리 한 다음에 페인트 존에 자리 잡고 만약에 힉스가 페인트 존에 자리 잡았다. 그러면은 무조건 3점을 던지는 거를 좀 극도로 경계하는 뭐 스위치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돌파를 유도하는 거죠. 돌파를 유도했을 때 골밑에 누가 있냐? 힉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힉스와의 그 1대1 상황을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이. 지역 방어가 전 늘어나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꽤 재밌긴 해요. 지역 방어를 통해서 상대를 수비하고 그걸 통해서 속공을 나와가지고 득점하는 그 과정이 동호회 농구에서 되게 많이 하는 거야. 대인방을 못 하니까 동호회 농구는. 그렇죠. 솔직히 동호회 농구는 투쓰리가 기본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아울스나 이런 되게 높은 그런 팀들 말고요. 저 같은 이제 동네 농구인들이 하는 그런 농구 동호회에서는 이제 투쓰리가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맨투맨 하면 지쳐. 힘들어. 힘들어. 근데 이제 사실 농구를 보는 입장에서 프로 농구를 보는 입장에서 사실 지역 방어가 늘어나면서 가드들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제한이 됐고 실제로 그게 USG 퍼센트에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면 사실 팬분들도 굉장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1라운드 때 보면 뭐 기가 막혔잖아요. 1대1 승부 딱 하고 대인 방어 많고 물론 뭐 트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됐지만 사실 그러면서 뚫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좀 바라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NBA, 필리핀 약간 이런 농구들, 약간 일본 이런 쪽들. 근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가 지역 방어 많이 쓰면서 하려는 농구가 약간 유럽식이거든. 그래서 약간 유럽이랑 비슷하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죠. 발톱의 때도 아니라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걸 약간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이랑 좀 다른 게 유럽은 지역 방어를 설 줄도 알고 깰 줄도 아는 나라 그 대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하니까 그치.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시스템은 없잖아요. 선수가 없어서 지역 방어를 쓰는 것뿐이야. 그리고 혹은 체력 보전을 위해서.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 안타까움이 묻어나 있는 지역 방어를 프로에서 이제 배우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프로는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증명하는 곳에서 지역 방어를 배우고 있으니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깰 줄도 모르고 설 줄도 모르는 거야. 전 그래서 가끔 김태수 선수가 DB 경기 볼 때 재밌는 게 뭐냐면 김태수 선수가 이제 등장했을 때 가끔
지역 방어를 기가 막히게 깰 때가 있어요. 그런 분, 그러니까 김태수 선수는 진짜 잘해요. 그냥 그런 도사거든요. 거. 진짜 그냥 오히려 지역 방어를 오는 걸 반기는 느낌이야. 지역 방어 딱 오잖아. 그러면 매뉴얼이 딱 있어. 딱딱딱 했을 때 그거대로 이제 팀 그 동료들의 움직임이랑 이렇게 더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깨거든요. 그걸. 그때가 좀 그게 좀 희열을 느끼긴 했는데 사실 그만큼 확실하게 깨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더 지역 방어가 더 많이 써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어찌됐든 그 공격에 또 집중을 하고 좀 타이트한 일정 그다음에 뭐 4일 동안 3경기 이렇게 경기를 치르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팀들이 이제 주축 선수들의 좀 수비에서 체력을 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지역 방어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좀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지역 방어를 선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상대 공격 속도 트랜지션을 일단은 템포를 늦춘다는 소리거든. 왜냐하면 지역 방어는 어쨌든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 입장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빠른 트랜지션이 안 되고 결국에는 세트 오펜스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지역 방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 방어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템포가 조금 많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도 있겠죠. 지역 방어를 폐지하는 건 어떨까요? 예전에 NBA가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도움 안 된다니까요. 왜 피바룰에서 어떻게 지역 방어를 없애요? 우리 피바룰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로컬룰 잘만 만들면서 뭔 우리만의 규정 많잖아 KBL.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농구를 되게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재밌는 거 그냥 야구를 깊이 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의 만족감을 위해서 야구가 뭐 룰을 굉장히 뭐 복잡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구 인기 높아진 걸까요? 아니요. 그냥 치고 삼진 잡고 단순한 거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거든요. 사람들은 팬들은 점수 많이 나고. 네, 축구가 왜 인기가 많겠어요 남자들한테? 때려가지고 들어가면 재밌잖아요. 그 재미를 처음에 알고 나서 4-4-2가 뭔지 4-3-3이 뭔지 백스리가 뭔지 뭐 이런 걸 다 알면서 그 더 재미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농구는 일단 넣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지역 방어 서니까 넣지도 못해. 공격 제한 시간 다 써야 돼. 24초 동안. 그러니까 저득점 게임 나오고 무슨 3쿼터 중반 됐는데 50대 60이에요 막 진짜로. 어제 네. 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유럽처럼 전술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계속 저득점 게임이 나오는 거면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서 아니면은 거기는 경기보단 약간 그 팀의 그 지역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해서 약간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팬덤이나 이런 게 커서 이런 게 아니잖아 우리는. 일단 재미가 먼저잖아. 그치. 그게 있어야 되잖아. 우린 약간 전통보단 재미가 먼저잖아. 유입을 시켜야 되니까. 약간 그런 게 필요한데 이것저것 다 챙기려고 하니까 지역 방어도 해야 돼. 국제 대회 기량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1등 합니까? 1등 할 수도 있지. 호주랑 뉴질랜드가 있는데 무슨 1등이야. 우리 죽었다 깨라도 1등 못해요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우린 차라리 재미를 찾자. 지역 방어 폐지. 이러면은 가드들은 더 이렇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두경민 선수가 28%를 넘고 있어요. 공격 점유율이.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두경민 선수 잘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대부분의 그 공격 점유율 그러니까 USG 퍼센트를 보면 외국 선수들이 윗순위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아는 라스 형, 미네라스 형이 40%가 돼요. 자기가 나왔을 때. 자기가 나왔을 때 공격 점유율이 40%가 넘는다고.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긴 한데 이제 두경민 선수가 28%가 왜 대단한 거냐면 역대 KBL 선수들을 보더라도 28%로 시즌을 끝낸 적이 없어요. 가드주 중에. 대부분 다 센터, 포워드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센터 포워드 중에서도 몇몇 안 돼. 서장훈 선수, 방성윤 선수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외국 선수랑 정면으로 맞짱을 떠도 되는 그런 정도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 정도가 그랬지. 괴물들만. 괴물들. 근데 이제 가드들 중에서는 이제 허재. 그러니까 괴물들만 나오는 거야. 그 정도니까 그 정도로 내가 외국 선수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뭐가 밀려라고 하는 선수들이 그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근데 두경민 선수가
28점 제가 어제 경기 전까지 봤을 때 28.4%였어요. 엄청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건데. 네,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가드들 중에서 그 2위가 김낙현 선수인데 24%대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이 선수도 26, 27%까지 올라갔고. 그러니까 지금 지역 방어 이게 계속 많아지면서 가드들이 공격 점유율 할 수 있는 그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결국에는 또 용병한테 볼 가고 포워드들한테 볼 가고. 근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득점이 안 나와요. 득점이 안 나와. 소위 말하는 진흙탕 싸움. 어. 저득점 경기. 아니면 아예 갑이지거나 부비적거리는. 저득점 게임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지금 요즘에 보면 KBL을. 그러니까 좀 그게 아쉽죠.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요. 어쨌든 가드들의 그 활약을 막기 위해서 선택한 이 지역 방어가 통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감독들의 선택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드들의 그런 공격 점유율도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몇몇 감독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국 선수들의 득점력이 떨어진 거 과거에 비해서 국내 가드들이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이 득점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뭐랄까 너무 극단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국내 가드들이 굉장히 잘했던 1라운드 때처럼 이렇게 좀 경기력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 방어 때문에 재미가 없어. 그건 좀 1라운드에 그 와 이랬던 그 느낌은 좀 아니야. 변준영 선수 봐요. 지금 1라운드 때만 하더라도 거의 뭐 약간 좀 오버 더해서 MVP 레이스에 참가를 했다 정도로 볼 수 있었는데 3년 차에 지금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다니. 그래서 이재도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그건 또